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입니다. 메인함이 바다 위에 떠올랐습니다.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잠수함은 은밀하게 기동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뭐 언제 부상하는지, 뭐 이런 걸 대외비로 해왔는데, 이번 메인함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위치와 위력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데요. 이 메인함의 행로로 보면 우리 부산항에 기항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 또한 이례적인데요. 메인함의 부상을 통해서 미국이 던지는 메시지, 이거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 중국에 대한 메시지,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동시에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을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서 확장 억제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의지가 그 메시지에 실린 거다, 이런 해석입니다.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메인함이 지난 9일 필리핀 해역에서 부상했습니다.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필리핀 해역에서. 그리고 작전 중인 모습이 G7 정상회의 개막일인 지난 19일 또 전격적으로 공개가 됐어요. 이건 미국의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메인함이 지난 18일 태평양 괌 미군 기지에 비공개 기항한 장면이 8일 뒤인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일에 맞춰 인도 태평양 사령부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알려졌었는데 4주 만에 필리핀 해역에서 부상한 모습이 또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괌에서 한 달 전에 메인함의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한 달 후에 필리핀 해역에서 또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스스로. 메인함이 이렇게 지금 괌에서 필리핀 해상으로 지금 북상하고 있고요. 이 항로를 되게 선을 연결해서 보면 얼마 후에는 부산항에 기항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메인함이 조만간 제주도 남방 해역을 거쳐 부산 작전기지 등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전폭기, 그러니까 핵 무기를 탑재한 전폭기,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무기를 탑재한 핵 전략 잠수함, 이게 이제 미국의 핵 3축인데요. 이 핵 3축 가운데 가장 은밀하게 기동하는 전략 자산인 SSBN, 미 전략 핵 잠수함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다. 미국이 적대 세력에 대한 도발 억지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려는 전략적 메시지다, 이런 해석입니다. 미 해군과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19일 트위터 홈페이지에 메인함이 지난 9일 필리핀 해역에서 미 제3 해병 원정군의 제1 해병 비행단과 수직 해상 보급 작전을 벌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메인함이 제1 해병 비행단 소속 헬기로부터 물자와 장비를 공급받는 사진 5장을 공개한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미 해병대 헬기가 바다 거품과 함께 물 밖으로 올라온 메인함을 향해 날아가서 헬기 후면을 개방하고 공중에서 특수장비를 통해 물자를 메인함에 내려주는 장면들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군 소식통은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서 핵우산 확장 억제 강화 주요 방안으로 제시된 핵 전략 잠수함 SSBN의 한반도 기항의 첫 주자가 메인함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현재 SSBN의 한반도 전개 계획을 놓고 미국 측과 협의 중인 것은 사실이다. 핵탄도 탑재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미 SSBN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핵공격 시
정권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한미가 실제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 북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핵공격 시에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다. 예. 그 북한 정권의 종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전략 함수함을 이례적으로 부상 사진까지 찍어서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북한에 대한 메시지고 또 간접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억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인함 말이죠. 이번에 공개된 메인함은 미 잠수함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오하이오급이고 길이가 170m, 폭이 12.8m, 수중 배기량 18,750톤. 이 메인함이 탑재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잠대지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지상으로 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2 미사일, 이 한 발로 김정은이가 일 보고 있는 노동당 1호 청사 일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는데 이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20발에서 24발을 장착하고 다니는 잠수함입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확장 억제의 효과가 군사적으로 확실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탈원전 데모스로 국민들은 두고두고 골병이 든다. 자해에 가까운 문재인 정북 주사파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해가 우리 눈앞에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탈원전 폐해, 탈원전을 강행한 문재인 정북 주사파 정권에서 폐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 폐해가 우리 국민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적자로 인한 부실로 가시화한 수십조의 탈원전 청구서, 이게 결국 전기료 인상, 가스비 인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료 인상, 가스비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가중은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금 고지서에 반영이 되든 아니면 이 부실화된 한전과 가스공사를 국민 세금, 예산으로 메꾸든 결국 모든 비용은 우리 국민이 두고두고 떠안게 돼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북 주사파 정권의 이 탈원전 강행의 그 모든 비용과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안게 됐다는 겁니다. 문재인이는 취임하자마자 2017년 6월에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을 가지고 탈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운영기간 연장을 추진했던 월성 1호기를 경제성 조작까지 해가면서 3년 일찍 영구 정지시켜버렸습니다. 또 건설 공정률이 28%를 넘어섰던 신고리 5, 6호기를 무슨 공론화를 한답시고 일단 중지를 시키는 바람에 1,000억 넘는 손실을 이미 그때 냈습니다. 또 부지 조성이 진행 중이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취소했어요.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에 지으려던 천지 1, 2호, 대진 1, 2호 건설도 백지화시켜버렸습니다. 2023년부터 운영 허가가 끝나는 고리 2호기를 비롯해 원전 10기는 더 가동할 수 있는데도 연장 운전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북 주사파 정권이 다른 건 몰라도 이 탈원전, 원전을 세우고 계획을 백지화하는 이 탈원전만은 확실하게 일관성 있게 밀어붙였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고 기존 원전의 가동 연장을 불허하고 상업운전 허가를 지연하고, 이 바람에 곳곳에서 우리 에너지 시스템이 멍이 들었어요. 골병이 들었어요. 그 모든 부담을 이제 전기료,
가스료 인상으로 또 정말 혈세를 통한 자칫 잘못하면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 한전과 가스공사를 지금 버텨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이 5년 동안 일관성 있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은 지난해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단 폐지됐어요. 폐기됐지만 탈원전의 폐해. 정부 주사파 정권이 5년간 저질러 놓은 이 사고로 인한 폐해.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국민들의 어깨를 짓누를 것이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올해 한전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2조 5천억입니다. 전기요금 8원 인상에 따라 줄어드는 한전의 적자 축소액은 2조 6천억 정도입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한전 입장에서 탈원전은 11명이 뛰는 축구에서 두세 명 빼고 뛰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LNG 장기 계약이 많은 우리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받는 유럽보다 에너지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지만 탈원전 때문에 그 같은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에너지 안보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은 깡그리 무시하고 2년만 앞세우면서 국민 피해를 키웠다. 그런데도 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문재인이는 평산에서 책방 운영하는 이 한가한 짓이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책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법적 책임과 동시에 수십조의 손해를 끼친 데 대한 최소한의 구상권 청구를 통한 재산 압류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문재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가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문재인에 대한 책임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군요. 일단 책방 전기를 끊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는 평산 책방의 전기료를 수백 배로 인상해서 걷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군요. 재산 압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구상권 대비해서 지금 열심히 책 팔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해석도 있군요. 깨끗하다고 화장실 물 먹냐? 이재명이가 지난 주말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찰하기 위해서 우리 시찰단이 떠난 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 대대적인 그 총동원 집회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 전 지역위원장 전원에게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가 이렇게 이제 선동을 했습니다.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 불러다가 헛소리 잔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면 일본이 식수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식수 문제는요. 한국을 방한한 방사선 분야 전문가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빗대어서 끄집어내서 지금 공격을 한 겁니다. 웨이드 앨리슨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내 앞에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쳐서 저장된 오염수가 있다면 내가 1리터도 마실 수 있다. 그보다 안전하다. 그 얘기죠. 방사선 분야 전문가니까 확실하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안전하다.
내 앞에 그 물이 있다면 내가 마실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이 오염수가 다핵종 제거 설비 정화 과정을 거치면 이론적으로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물은 마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화 과정을 거쳐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진 물이, 이게 이제 담수인데 민물이죠. 이걸 배출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바닷물로 한 번 더 크게 희석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방류할 때는. 그래서 식수나 농업용수로 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이가 이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안전을 강조하는 이 발언을 물고 늘어지면서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 불러다가 헛소리 잔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면 일본이 식수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황당한 투짓과 공격과 선동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집에서 물 마시고 싶으면 화장실 물 마시냐, 화장실 물 떠서 마시냐. 아무리 깨끗한 물이어도 정서상 꺼려지면 마시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가정이나 이런데 이 수돗물이 들어오면 이 개수대로 나오는 그 설거지하는 수돗물 있잖아요. 물론 수돗물 마셔도 됩니다. 아리수 다 마셔도 되는데 보통은 여러분들 생수나 또는 정수기를 통해서 마시는 물을 마시고, 이 수도 꼭지로 나오는 물은 이제 설거지를 하거나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물이 화장실 변기에 내리는 물과 똑같은 물입니다. 같은 상수도 수도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똑같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저도 가끔 그럽니다. 뭐 수돗물 그냥 마시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개수대의 수도꼭지를 통해서 컵에 한 잔 받아서 마시나 그 그 변기에 있는 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변기물을 마시지는 않잖냐. 그런데 어떻게 방사선 전문가가 다핵종 제거설비 거쳐서 나오는 물은 내가 여기 앞에 있다면 내가 마실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안전하다고 한 거를 트집 잡아갖고 그걸 일본 국민들한테 식수로 쓰라고 선동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의 정치 선동을 이제 공박했습니다.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서 방사능 괴담 퍼뜨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예. 우리 정부 시찰단 어쨌든 뭐 이재명이가 뭐라 그러든 5박 6일 일정으로 어제 일본에 갔습니다. 도착했어요. 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그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안전성을 확인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극성 개딸들이 이재명을 죽인다. 이원욱 그 비명계 삼선 의원입니다. 이원욱이 이재명의 그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에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이재명을 향해서 다시 한번 팬덤 정치를 끝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욱이가 개딸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문자입니다.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원욱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문자 하나 소개한다. 제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오는 분이다. 이 정도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 분을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으로 여길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님 이걸 보시고도 강성 팬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냐? 하면서 이원욱이가 자기한테 보내온 메시지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개딸로 추정되는 이 글에 이 글을 쓴 사람, 개딸로 추정되는 이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원욱한테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더불어 열린 개혁민주당, 가로 열고 수박 파괴당, 미꾸라지 사냥 매기당, 윤석열 탄핵당을 창당하시라. 비례의원을 열린공천으로 선발하고 호남 영남 모든 지역과 수박의원, X기, 공천 지역구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썼어요. 쓰레기 같은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어준, 양정철 등 몰빵론자들도 한 번 더 민주시민을 속이면 매장당할 것이다. 뭐 쭉 이렇게 갔어요. 이게 이제 이 개딸들이나 이 확증 편향에 빠진 자들이 쓰는 글은 우선 문법이 맞지 않고, 그리고 주어와 수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이 배설하듯이 막 뱉어내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런 배설하듯이 뱉어내는 쓰레기 문자들을 개딸들은 이재명을 공격만 하면 그게 상대가 누구든 마구 이제 쏟아붓듯이 문자 폭탄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욱이가 그것까지 공개하면서 제발 이재명 이 개딸들하고 결별해라, 이제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 개딸들과 결별할 수가 없죠, 이재명이는. 왜?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마지막 갑옷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네, 그러면 그 개딸들, 그 허접한 쓰레기 같은 개딸들이 이재명을 지켜주는 갑옷이라면, 그러면 이재명이는 갑옷에 질식당해서 죽을 겁니다. 실제로 그 옛날 중세시대의 그 기사들이 결투를 할 때 보면요, 이게 길고 큰 창을 가지고서 서로 말 타고 가면서 이제 이렇게 대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옷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창날이 뚫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렇게 해서 두꺼워진 전신을 가리는 이런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 그 갑옷 때문에 움직이도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기사들의 슬픈 종말이죠. 개딸이라는 갑옷을 처처히 겹겹이 껴입고 있는 이재명이도 그 중세시대의 그 멸종한 기사들과 같은 운명에 지금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316 기관총을 장착한 새 천안함. 이 316 기관총 아시죠? 이 천안함, 폭침당한 천안함, 이 천안함에서 전사한 고 민평기 상사, 이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있죠. 이분이 이 아들의 이름이 왜 평기인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평화의 기반을 닦는다는 뜻으로 평기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유적보상금으로 받은 1억 원, 그리고 또 성금, 국민들이 낸 성금을 또 유족들이 이렇게 나눠 받았는데 합쳐서 모두 1억 898만 8천 원을 해군에 기부해드렸습니다. 이 기부를 받은 해군이 여기에 해군의 자체 예산을 더해서 7.62mm K6 기관총 총 18정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총의 이름을 붙이기를 326 기관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민평기 기관총이라고 붙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청자 여사가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내 아들만 아니라 천안함 용사 전체의 뜻이 좀 담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천안함 폭침이 일어난 3월 26일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326 기관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326 기관총 모두 만들어진 18정은 이 초계함, 천안함과 같은 초계함에 2대씩 모두 9척에 2대씩 탑재돼서 그동안 우리의 영해를 지키는데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근에 퇴역한 영주함이라고 하는 초계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초계함은 되게 작은 도시 이름을 붙이거든요. 천안함, 경북 영주의 이름을 딴 영주함, 이런 식으로요. 그 영주함이 퇴역을 하면서
그 영주함에 설치되어 있었던 316 기관총 2정을 일단 해체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 천안함에 다시 장착을 한 겁니다. 천안함은 2010년에 폭침된 천안함은 초계함이었고요. 이번에 새로 세 번째 천안함이라는 이름을 달고 취역한 천안함은 새 천안함은 호위함으로 더 커졌습니다. 윤 청자 여사는 취역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함은 돌아왔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마음이 서글픈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와 군이 천안함 46 용사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에 위로가 된다. 그러면서 이 326 기관총 새 천안함 취역식에서 326 기관총이 장착된 것을 보고 직접 살펴보고 만지면서 윤 청자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기야, 내가 죽어서도 서해 수호 임무를 수행하는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해군 관계자는 윤 청자 여사의 가족, 이 가정, 이 형편, 이 경제적으로 별로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보상금과 성금 전액을 군에 내놓는 애국 충정에 모두가 감동했었다. 그래서 해군은 이 316 기관총 18정을 해상 경계가 주 임무인 영주함 등 초계함 9척에 2정씩 배치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 퇴역한 영주함에서 이 316 기관총 2정을 해체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 천안함에 설치했습니다. 이 영주함은 1999년 6월 15일에 있었던 제1연평해전 당시에 북한 어뢰정 한 척을 침몰시킨 전공이 있는 그런 초계함입니다. 군 관계자는 다른 함정도 아니고 영주함과 함께했던 316 기관총이 새 천안함에 이식됐기에 그 의미가 더 깊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 청자 여사는 이제 천안함이 재취역한 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안함이 재탄생한 만큼 더는 천안함 좌초설이니 천안함 조작설이니 하는 음모론이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도 북한이 공격한 게 아니라던데 라면서 북한 어뢰의 폭침을 이야기하는 나와 46 용사 유족을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가짜뉴스를 무책임하게 만들어서 유포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영향력을 키우고 심지어 돈까지 버는 걸 보고 정말 통탄스럽다. 그래서 이 윤 청자 여사가 2020년에 서해 수호의 날에 분양하던 문재인이한테 다가가서 천안함 이거 누가 한 소행이냐 밝혀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당시에 문재인이한테 질문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책임 있는 사람이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천안함은 북한에 의해 폭침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주길래 자기가 문재인한테 가서 물어본 거다. 그런데 문재인이는 내 질문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라고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식으로 남 얘기처럼 했다. 남 얘기처럼 할 얘기냐 이것이.
분명하게 또 연설 등에서 공식적으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혀줘야 한다. 그래야 아직도 괴담을 믿고 이 문재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는 음모설을 주장하지 않지 않겠느냐. 문재인이한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 이걸 윤청자 여사가 다시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청자 여사는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하고 악수한 것은 교과서에 실리는데 왜 폭침당한 천안함은 우리 교과서에 실리지 않느냐. 다른 건 몰라도 안보만큼은 좌우가 따로 없는 것 아니냐. 교과서에 천안함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또 그 고 민평기 상사의 친형입니다. 민광기 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안함 잔해가 평택 2함대에 전시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잘 못 가는 것 같다. 평택에 있는 제2함대 사령부에 이 천안함 잔해가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택에서도 제2함대 군부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마음을 내기가 어렵죠. 그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 한강 등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해서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국방이 중요한지 실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강에 제 기억으로 서울함이 지금 그 한강 그 고수부지 그 수변 공간에 정박되어 있습니다. 물론 퇴역한 함이죠. 천안함도 이 민광기님의 말씀대로 평택 제2함대 사령부 안에 보존되어 있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북한의 소행 그리고 그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우리 영해를 지키다 전사한 46용사와 한주호 준이를 다시 기억하고 추념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서울시나 국방부 그리고 보훈부에서 이 문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징용배상금 20% 떼가겠다는 좌파 지원단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그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후에 강제징용 피해자 본인들이나 그 유족들 중에 뭐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한 우리의 주도적 해결책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이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이게 좌파 단체입니다. 이 미쓰비시 중공업 그러니까 징용 그 피해를 입힌 그 기업이죠. 미쓰비시 중공업. 왜 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기 하루 전날 2012년 10월 23일 날 무슨 약정을 맺고 사인을 했습니다. 약정을 맺고 사인을 했는데 A4 용지 2장짜리의 이 약정서를 보면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돼서 만약에 이기면은 손해배상이라든지 위자료라든지 합의금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약정서를 보면 이 사건 관련해서 소송 제기 하루 전에 쓴 약정서에 이 사건 관련해서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 중, 그러니까 미쓰비시죠.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지원사업이나 역사적 기념사업이나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민모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교부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그 예전에는 성공보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 민사 형사 할 것 없이 재판에서 이기면, 특히 민사는 재판에서 이기면 그 받는 돈의 몇 %를 변호사한테 주는 거죠. 성공한 대가로. 변호사비는 물론 따로 책정됩니다. 그 지금은 그거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종북주사파 이 단체들 말이죠, 하는 짓이 딱 그 성공보수 받겠다는 그 행태 아닙니까? 성공보수라는 단어는 없지만 약정서를 보면 이 사건 관련해서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이니까 재판에 이겨야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재판에 이겨서 돈을 받게 될 경우에 20%를 이 모임에 달라, 이렇게 약정서를 써놓은 겁니다. 야, 정말 이것들이 정말 파렴치한 철면피들입니다. 이것들이 그 징용 피해자들을 위한답시고 얼마나 많은 여론전, 선전전, 지그들 정의로운 무슨 행동을 하는 시민단체라고 개폼들을 잡아왔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약정서 딱 받아놓고 한 거예요. 이기면 20% 자기들한테 달라. 이거 아닙니까? 또 미쓰비시가 법원 판결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피해자들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수임인들이, 이 시민 모임이죠, 수임인들이 우선 돈을 받아서 20%를 우선 지원단체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주는 걸로 약정서에 써놨습니다. 또 위임인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죠, 징용 피해자들, 위임인들은 수임인, 이 시민 모임이니 여기에서 나오는 변호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수임인들이 피고 미쓰비시로부터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 정한 금액을 시민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지것들이 돈 받아서 20% 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약정서에 써놓은 거예요. 민변 출신입니다, 이자가.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 이상갑이라는 이상갑 변호사가 수임인 대표로 이름을 올려놨어요. 피해자들은 소송 제기 하루 전에 이 약정서를 쓰고 약정서에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어서 동의를 표시해 놨습니다. 돈에 미친 것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징용 피해자들한테 이런 약정서를 소송 하루 전에 받아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 피해자들과 약정을 맺은 시민 모임, 이게 2012년 10월 23일 약정서를 맺었는데 그 3년 전 2009년 3월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모임이 2021년에는 비영리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으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이 시민 모임,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의 이사장은 이국언이라는 자인데, 이 자는 오마이뉴스 광주 전남 주재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에 반대하는 일부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반대하는 피해자들도 있죠, 최근까지도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것들 반대운동 할 거는 다 해가면서 막상 돈을 받으면 20% 떼가는 겁니다. 이 지원단체가 20% 교부 약정서를 만들면서 내세운 명목은 아까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 피해자 인권지원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관련 공익사업 등입니다. 그리고 20% 떼서 그 돈을 정한 대로 사용하고 위임인들,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은 매년 1회 그 구체적 사용 내역을 위임인들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해놨습니다. 이 위임, 수임인이죠. 수임인의 대표 이상갑이라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전적 배상을 받으면
여러 지원단체 공익 변호사들의 활동 결과도 얻게 되는 거다. 다른 공익 변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거다. 자, 피해자가 피해자 노력으로 어디 돈 받냐? 우리가 변론해줘서 돈 받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 떼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뗀 돈을 다른 공익 변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른바 공익 변론 할 때 이 약정서, 비슷한 약정서를 다 이명계약처럼 안 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징용 피해자들을 향해서도 이런 약정서를 받아낸 자들인데 돈을 나누자는 취지가 아니다. 당사자들에게 다 설명했고 다들 흔쾌히 동의하셨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 너희들한테 20% 못 대주겠다 할 사람이 있어요?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재판 앞두고 있는데 정부 해법에는 지금도 이 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 맨날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판결문 중의 일부는 지그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동안 정부 안에 반대해온, 그래서 반대한다고 내용 증명까지 정부에게 보낸 생존자 한 명이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과정이나 이런 걸 쭉 보면서 마음을 바꿀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러자 이 지원단체가 이 생존자에게 마음을 바꾸어서 수용하겠다는 그 뜻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싸움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바꾼 이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한 겁니다. 그래 놓고 돈은 20% 챙기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약정서가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 중에 20%로 돼 있는데 지금 제3자 변제 방식이니까 이건 피고가 직접 지급한 돈이 아니잖아요. 종북 주사파들, 이 자들의 이 뻔뻔스러움과 위선, 이중성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알박기 이사장부터 사퇴하라.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 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가장 큰 공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산업인력공단에서 각종 국가 자격 시험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은평구에 있는 연서중학교에서 시험이 있었습니다. 국가 자격 시험이요. 2023년 정기 기사 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도 하기 전에 무려 609명의 답안지가 파쇄돼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실수였던 것 같아요. 당시 건설기계 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의 답안지가 이 산업인력관리공단 그 서울 서부지사로 운반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서 해당 답안지들이 담긴 포대가 공단의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그냥 파쇄가 돼버린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황당한 무능이 국가자격시험에서 일어났다. 도대체 국가기관에서 시험 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 어수봉 이사장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황당한 이 사고 직후에 다음 달 1일에서 4일 추가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참내 정말 황당하네. 국민의힘의 강민국 대변인 논평은 이렇습니다. 청년들의 희망을 자기들 실수로 한순간에 짓밟아 놓고 이제와 고작 한다는 말이 추가 시험 기회 제공이냐.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해결책인가. 이미 상처받은 수험생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질하는 행태 아니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시절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오랫동안 지낸 이 어수봉이라는 자.
최저임금위원장을 지낸 이 어수봉이라는 자, 낙하산 타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알바끼로 내려와서 그 최저임금이라도 받기 위해 땀 흘려온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 국가기술자격 시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은 당연하고냐, 이 무능과 모렴치로 일관한 어수봉 즉각 사퇴로 최소한의 책임을 지라. 이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할 때부터 이 어수봉이라는 자의 무능은 문제제기가 많이 됐더랬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종북주사파 정권에서는 무능할수록 발탁됩니다. 종북주사파 핵심들이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뒤에서 조작하기가 쉽거든요. 제대로 제정신 있고 또 소신도 있고 또 나름 실력도 있는 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이 종북주사파 정권에서는 무능한 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어수봉이 이자도 그 무능한 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 대학생이 민노총과 싸울 때 학교는 뭐 했고 경찰은 뭐 했나? 이동수 씨입니다. 연세대학교 학생입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이동수 씨. 이동수 씨는 지난 2022년 작년 3월 말부터 민노총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팬데믹 상황이 끝나서 이제 대면 수업이 가능해져서 작년 3월 말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민노총의 교내 집회가 3월 말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 마침 이동수 씨가 영어 강의를 듣는 시간대에 1시간 동안 민노총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왜 민노총이 연대 교내에 들어가서 집회하냐?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민노총 산하 지부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청소, 경비 노동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아닙니까? 아무리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넓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실 근처에서는 목소리도 죽여주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니에요? 강의 시간 중에는. 그런데 이 민노총은 청소, 경비 노동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그게 교실이든 뭐든 상관 안 하고 집회를 소란스럽게 했던 모양입니다. 이동수 씨에 따르면 집회에서 나는 소음으로 앰프 크게 틀어놓고 꽝꽝거리면서 선동을 했겠죠. 노래도 틀었겠죠. 이무리한 행진가인지 뭔지 이런 거 류의 노래를 계속 틀면서 집회하지 않습니까? 이자들이. 집회 소음으로 교실에서 교수님이 강의하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고 발표자의 발언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한 겁니다. 이동수 씨가 이 민노총의 그 과도한 집회 이것이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 직접 그 소음 데시벨이죠. 이거 측정하고 영상으로 남겨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집회의 소음이 최대 95데시벨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95데시벨. 공장이 풀 가동할 때 나는 그 기계 소음이 90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또 기차가 휙 하고 달려갈 때 그 엄청난 굉음과 소음 있죠. 이게 100데시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노총 집회 소음은 95데시벨이니까 그 중간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집시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밤은 물론이고 낮이라도 주거지역이라든지 학교나 종합병원 등에서는 소음이 65데시벨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5데시벨. 제가 기억이 나네요. 김상진 단장이
그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인가 하는 자, 그 재판정에 출석시켜라고 하는 시위를 박원순이가 있는 서울시청과 또 박원순이가 어디 뭐 창신도인가에서 또 뭐 쇼를 한 달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박원순이를 따라가서 이 집회를 할 때 박원순이 측에서 이 소음 기준을 측정해 갖고서 불법 집회라고 신고하고 하려고 이 데시벨 측정기를 갖다 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데시벨이에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교정 안에서 민노총이 집회할 때 발생한 소음은 95데시벨로 지금 이동수 씨에 의해서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동수 씨는 4월 달에 집회 현장을 5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5번. 학생이고 또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의 집회니까 처음에는 그냥 말로 문제를 제기하고 잘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집회 현장에 5번을 찾아가서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스피커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민노총 집회하는 사람들이 한 대답은 확성기 소리를 줄이면 우리의 힘을 빼앗긴다. 우린 줄일 수 없다. 이랬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대화로 풀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동수 씨는 5번씩이나 찾아가니까 참 대단한 그 끈기를 갖고 설득을 하려고 했네요. 이동수 씨가. 그런데 이제 결국 실패하자 이동수 씨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 지부대표, 연세대의 그 민노총 노조가 여기 소속돼 있었던 모양이죠. 서울 지부 대표한테 이메일로 민원성 글을 써서 보냈답니다. 2차례. 이 민원성 글, 이 이메일에 보낸 2차례 글은 이렇습니다. 노동자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학생 수업을 방해하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현수막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에게 의사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업을 방해하는 집회를 좀 중단해 주시거나 아니면 소음 볼륨을 좀 스피커 볼륨을 좀 낮춰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2차례의 이메일로 서울지부 대표한테 보냈는데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동수 씨, 그 밖에 다른 방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4월 하순부터 3차례에 걸쳐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경찰이 집회 중에 이제 신고를 받고 오면 민노총은 잠깐 확성기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수 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니 이거 미신고 집회인데 왜 해산 조치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경찰은 이게 학교 사유지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학교에 해산 요청이 있어야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동수 씨 어떻게 했겠습니까? 학교를 찾아갔어요. 학교를 찾아갔는데 그럼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총장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총장실을 찾아갔는데 총장은 안 만나주고 직원이 만났다고 합니다. 학교 총무팀에도 찾아갔는데 대답은 똑같았다고 합니다. 뭐라 그랬냐? 이 대답. 학교로서는 해줄 방법이 없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데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냐. 이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경찰과 학교가 열심히 서로 공을 주고받고 서로 던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동수 씨는 이제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불법이 계속되고 있는데 경찰도 사유지라서 어쩔 수 없다. 학교도 신고해봤자 어쩔 수 없다. 이러니 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 이 고소장을 접수할 때 누구를 고소했냐? 집회를 주도한 민노총 연세대 분회장 딱 1명만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동수 씨가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으로서 수업을 방해받으니 볼륨 좀 줄여달라고 시작된 일인데 그래서 이 집회를 주도한 연세대학교 민노총 연세대 분회장 딱 1명만 고소했다는 거예요. 혐의는 뭐였냐? 업무방해,
그리고 집시법 위반.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내가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600여만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이동수 씨는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았다. 내가 졸업한 후에 후배들도 똑같은 고통을 받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이르르자 나라도 행동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고소하고 민사소송 제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제 이동수 씨가 연세대 민노총 분해를 고소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라도 연세대학교가 적극 나섰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세대학교는 나서지 않았고 경찰도 나서지 않았어요. 대신에 누가 나섰냐? 극좌파들이 나섰습니다. 민노총의 댓글 부대들이 나섰던 것 같습니다. 민노총 간부를 상대로 한 고소인데 딱 한 명을 고소했다 그랬죠. 그런데 마치 힘없는 일반 청소 노동자 전체를 고소한 것처럼 방송이 왜곡했다고 합니다. JTBC가 그 왜곡 방송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JTBC는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600여만 원을 청소 노동자 월급의 4배나 된다고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볼륨을 많이 낮춰서 집회했다는 노조 측 일방 주장을 담아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세대학교 학생 하나가 정말 싸가지 없게 힘없는 청소 노동자들을 민사소송을 고발해서 그 사람들 월급의 4배나 되는 돈을 손해배상하라고 고발을 하고 이 청소 노동자들 전체를 형사고발을 한 이 싸가지 없는 학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SNS에 톱으로 얼굴 산채로 썰어버리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동수 씨를 향한 문자 폭탄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살하게 만들겠다. 이동수 씨는 자신을 이렇게 언어 폭력을 가한 자신에게 지독한 악플로 11명을 다시 고소했습니다. 자, 이동수 씨의 여기까지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별일 없었을 텐데 쓸데없이 일을 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에 고소를 한 겁니다. 고소사건이니까 경찰이 어떻게든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사건이 된 겁니다. 자, 경찰은 11명 악플러들 전원을 무혐의 각하 처리했습니다. 얼굴을 톱으로 썰어버리겠다.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 거의 인격살인에 가까운 이 저주와 악담과 이 협박을 한 이 악플러들한테 전원 무혐의 각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유는 뭐냐? 단발성 악플이라서요. 였다는 겁니다. 단발성 악플이었어. 앞으로 한 번만 사람 죽여도 무혐의 처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어로 사람을 인격살인하는 거나 실제 칼로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발성이라서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경찰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경찰 주장과는 달리 이 모욕죄는 단발성이든 뭐든 단 한 번이라도 이런 행위를 하면 범죄로 성립되는 겁니다. 따라서 경찰의 전원 무혐의 각하 처분은 수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사였다고 하는 지적이 바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찰 조사해야 됩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이동수 씨는 6개월 내에 이동수를 자살하게 만들겠다.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그런 댓글들의 공격을 당하면서 야, 정말로 내가 죽어야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는 겁니다. 민노총을 상대로 한 고소도 줄줄이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업무방해 고소가 무혐의, 이번 달 5월 중순에는 집시법 위반 고소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이유는 정당한 쟁의 행위여서 민형사상 면책이다. 아, 그렇군요. 정당한 쟁의 행위는
지시법을 위반해도 무혐의가 된다. 그러면서 아예 무혐의 처리한 불기소 이유서에 경찰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집회할 때 어느 정도 소음 발생은 부득이하다. 그건 참아줘야지. 자, 그러면 노숙 집회할 때 어느 정도 노상방뇨는 불가피하죠. 그거 참아줘야 됩니까, 그러면? 노숙 집회할 때 어느 정도 음주, 가무, 토는 불가피하지. 우리가 참아주라는 겁니까? 또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루어져서 불기소다. 그 수업 시간이 그럼 1시간이지 10시간씩 하는 데 있습니까? 그 1시간 동안 학생들이 수업 듣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거예요. 이동수 씨는 만약에 일반 국민이 신고도 없이 넉 달간 매주 1시간씩 기차 소음 수준의 하소음을 내면서 집회를 했어도 이렇게 경찰이 처리했겠느냐. 이동수 씨는 지금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지난달까지 1년 가까이 약을 먹었고 지금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경찰에게 우리가 왜 월급을 줘야 합니까? 이런 학교에게 왜 우리가 등록금, 수업료를 내야 합니까? 또 이런 언론에게 왜 우리가 매번 끌려다녀야 합니까? 법이 무너진 현장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건데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때 법이 무너졌던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그 무너진 법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이동수 씨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1억 5천만 원 기부받아서 피해자의 428만 원을 지급한 이것도 시민단체죠. 네, 있습니다. 이게 어제 그저께부터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입니다. 2021년 종북 주사파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한 해 동안 기부금만 1억 5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의 기부금을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이 단체 활동비를 쓰겠습니다 하고 후원 받았겠습니까? 피해자, 징용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기부금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랬으면 이 1억 5천만 원 중에 얼마나 이 피해자들한테 지원했느냐? 그 해에 2021년에 생존 피해자 양금덕 94세 양금덕 님, 또 다른 피해자 94세 김성주 님, 이 피해자 측에 이 단체가 직접 지원한 사업비 1억 5천만 원의 기부금 중에서 얼마를 직접 지원했냐? 420여만 원입니다. 2021년에 그랬고요. 지난해 2022년에 이 시민단체의 관리 운영비, 그러니까 상근자 월급, 사무실 임대료 하는 등등 이 관리 운영비는 전체 지출액의 약 77%였습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단체 만들고 직원 고용하고 사무실을 임대한 다음에 주로 그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으로 거의 모든 돈을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 지원할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부금 1억 5천만 원 받아서 피해자들 지원하겠다고 420만 원 달랑 쓴 겁니다. 이게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 이국원이라는 단체의 실상입니다. 2021년 이 기부금 1억 5천여만 원을 모은 해 얼마를 썼냐? 6,437만 원 지출했는데, 그런데 이 양금덕, 김성주 두 분에게 지급한 돈은 427만 원, 수혜 인원은 35명이라고 기재했는데 지출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이국원이를 비롯한 상근직 인건비 3천만 원, 일본어판 자서전 출간 1,000만 원, 관리 운영비 500만 원, 회원 사업비 490만 원, 479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자들이 그 만든 수입 지출 명세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단체의 도움을 받은 피해자 가족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은 지원단체인데 지원 받아본 게 행사 참여했을 때 갈비탕 한 그릇 먹었다. 명절에 보내온 사과 박스가 전부였다. 예, 이 단체의 김정은이라는 사무처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명절 선물을 드리거나 방문할 때 먹을 것을 사드리고 난방비를 지원했다. 내부 감사에서도 운영비에 비해서 할머니들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가 좀 적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항을 더 정확하게 기재해줘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세부 관리 운영비와 사업비 명세 그리고 지급처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혼자서 상근하다 보니까 이거 써야지 하고서 누락시켰던 것 같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재형 의원이 오랜만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이상하다. 20% 약정?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제가 어제 잠깐 논평한 바가 있는데 최재형 의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다던 단체가 징용 피해자 유족에게 판결금으로 받은 돈의 20%를 약정대로 달라 이런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다. 약정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도 있다.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보다 피해자들이 받을 돈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고 약정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 이 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 단체는 정부의 3자 변제 해법에 반대했지만 최근 피해자 유족들이 2억여 원의 판결금을 받자 20% 약정금을 내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재형 의원은 이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정부 해법에 반대하긴 하는데 돈은 내놓으라. 돈 계산이 참 철저한 사람들이다. 근데 미쓰비시 중공업이 아닌 제3자 변제로 받는 경우에는 단체가 피해자들과 맺은 약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거 지적했습니다. 약정서에는 피해자로부터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피해자들이 받는 돈은 제3자가 변제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가 변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정서의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한다면 지금 피해자들이 받는 돈은 약정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저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최재형 의원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소송 지원과 약정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변호사법을 위반한 약정이다. 이게 뭐냐면요. 성공보수 얘기입니다. 성공보수 지금 법적으로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성공보수처럼 약정했다면 약정 자체가 무효다 이런 겁니다. 네, 이 문제는 앞으로 그냥 도덕적으로 분노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약정서에 대한 꼼꼼한 법률적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법 위반 여부까지 좀 살펴봐야 될 사안이 됐습니다. 문정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문재인이한테 무슨 외교 안보 과외교사처럼 껍적대면서 했던 그런 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정인이가 그동안 세종연구소 이사장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연구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정부기관은 아닌데 국가안보 전략 관련돼서 상당한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는 곳이죠. 이게 이제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일해재단 바로 그것이 지금의 세종연구소의 전신이었습니다.
이 문정인이가 이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하고 있다가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만두는 날 세종연구소의 부지를 특정 건설 회사에게 90년간 임대한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만뒀어요. 야, 이건 뭐 예, 문재인의 알박기보다도 더 흉측한 문정인의 도장받기였던 것 같습니다. 문정인이가 이 도장을 찍은 것은 어떤 거냐 하면요. 아울렛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A사가 세종연구소 부지 3만 8천 평방미터 11,500평입니다. 이걸 장기 임대해서 대형 복합 건물을 짓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종연구소가 지금의 세종연구소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계약인데 이걸 이사장 그만두는 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문정인이는 이 계약 닷새 전인 3월 9일, 올해 3월 9일입니다. A사와 주무관청 외교부 산하거든요. 외교부의 사업 승인 완료 시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외교부의 사업 승인이 나와야 도장을 찍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해 놓고는 외교부의 사업 승인이 나오기도 전에 지가 그만두는 날 도장을 찍고 나간 거예요. 이 문정인이가 도장 찍고 나간 계약의 사업비 규모만 6천억 원입니다. 엄청 큰 프로젝트죠. 이게 성남에 있는데 그야말로 성남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요지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 정중앙에 연구소 본관이 있는데 이것을 허물고 이 자리에 지하 2층에 지상 4층 규모의 대형 복합 건물 쇼핑몰을 짓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연구소 본관을 어딘가로 옮겨주겠다. 복합 건물이 들어설 자리 옆에 새로운 본관 건물을 신축해서 세종년에 기부해 주겠다. 이게 돈이 얼마나 남으면 여기까지 하겠다고 A사가 나섰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종년은 이 해당 부지를 말하자면 임대를 주겠다는 거예요. 임대를 줘서 복합 쇼핑몰을 짓고 이것을 운영하다가 몇 년 후에 돌려달라는데 이 임대 계약을 50년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우선 50년도 아주 이상하고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대로 A사가 원할 경우 20년씩 두 차례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돈벌이 되는데 그거 계약 그만하겠다는 자들이 있겠어요? 그냥 90년 해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최장 90년의 임차기간 보장 계약은 그야말로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 계약은 세종년이 사실상 11,500평 부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비슷하다. 통상 20년, 길어도 30년을 넘지 않는 게 계약 관례인데 이렇게 초장기 임대 계약을 맺게 된 이유가 뭔가 있을 것이다. 이거 살펴봐야 한다. 또 세종년의 임대사업 대상자로 쇼핑몰 전문 시행사 A사가 선정된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문제제기됐습니다. 세종년은 지난해에 스토킹 호수라는 방식을 거쳐서 이 A사를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하는데 스토킹 호수 저는 처음 봅니다. 스토킹 호수가 어떤 방법이냐 하면 우선 협상 대상자 A사죠. 우선 협상 대상자인 A사와 사전에 계약을 맺어요. 맺어놓고는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논란이 벌어질 때에 대비해서 추가적인 공개 입찰을 거쳐서 이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니 시행사들 바보입니까? 이게 스토킹 호수 방식으로 먼저 A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다 했다. 사전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혹시나 수의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다시 폼 한번 잡는 거다 하는데 거기 들러리 서줄 시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타항공이나 쌍용차가 회생 신청을 한 이런 기업 매각에 주로 활용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 결정해 놓고 폼 잡아주는 거죠. 세종련은 기존의 사업 논의를 계속해오던 이 시행사, 쇼핑몰 전문 시행사 A사에게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인한 배임 문제, 6천원짜리 수의계약이 어디 있어요. 해소하기 위해서 스토킹 호수를 선택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개 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가 A사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을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이 논란이 일자 세종련 측은 외교부의 승인 전에는 해당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효력도 발생하지 않을 거 왜 그럼 도장 찍고 나간 겁니까?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어차피 외교부가 승인하기 전에는 문정인이가 도장을 100번을 찍어도 이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도대체 왜 도장 찍고 나갔냐고. 그러면서 법무법인의 자문 등을 통해서 배임 등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상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런지 안 그런지. 세종재단의 그 세종연구소 이사장, 지금 문정인이가 나간 다음에 이용준 전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취임을 했습니다. 지난 17일. 그래서 이 문제부터 아마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문정인이가 임기 마지막 날 도장 찍고 나간 것을 무효화하고 다시 세종련의 작후 계획을 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정인이가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약 당사자인 문정인이와 쇼핑몰 전문 시행사 A사,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감독기관인 외교부, 이게 외교부의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외교부의 외교부 장관이야 이 고위 이 관료들이 전부 다 문정인이 똘마니들, 문정인이 제자들로 다 채워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부와의 커넥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르비스님의 댓글이 아주 재밌군요. 감옥에서 사는 거 90년 계약하자, 문정인. 아주 멋진 댓글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명이에요.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이거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 임이자 의원이 환노위 위원장 전해철이한테 뭐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다 그러는데, 제가 이 점 관련해서 왜들 그렇게 점잖게 퇴장들을 해주냐, 뭐 백봉 신사상이라도 받을 생각들이냐, 싸워라, 좀 지저분해지더라도. 그 점을 제가 어제 좀 정론 일침에서 제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임의자 의원이 그냥 호락호락 물러섰을 것 같지는 않고요. 강력한 항의를 하고 그리고는 퇴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의지대로 본회의 직부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강행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 말이죠. 이거 문재인이도 이거 하겠다고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바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이야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문재인이가 공표했으면 이미 법으로 확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이 국정과제로 선정까지 했는데 결국은 이걸 안 했어요. 문재인은 왜 안 했을까요? 이걸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이 왜 이걸 안 했을까요?
지그들이 봐도 이게 법이 아닌 거거든요. 지그들이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거든. 그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문재인이가 공표하면 이거는 100% 헌재로 위헌 소송을 가게 됐을 거고, 그러면 헌재가 비록 문재인이 똘마니들로 꽉 차 있다 하더라도 이거 다 역사 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헌재에서 과연 이거를 합헌이라고 해줄지가 아마 미심쩍었을 거예요. 또 지그들끼리 짜고서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내려줘도 헌재에서 다시 이 문제를 정권이 바뀐 다음에, 헌재 구성이 바뀐 다음에 제기하면 위헌이 나올 것이 너무 분명하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아졌잖아요. 종북 주사파 입장에서는. 지그들이 밀어붙여봤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가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할 수 있었을 때 하지 않고 지금 하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다,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걸 밝혀라. 도대체 너네가 그냥 쉽게 할 수 있었을 때 하지 않았던 것을 왜 지금은 해봤자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밀어붙이고 하려고 그러냐. 이유가 뭐냐, 밝혀라.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이 이럴 때 이유 밝히는 거 봤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유를 밝혀라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2년 전이었으면 너네가 그냥 밀어붙여서 이미 공표가 됐을 건데 왜 그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해봤자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너네가 하려고 밀어붙였냐. 이유가 뭐냐? 이유 간단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신들의 조직적 기반, 정치적 기반인 민노총에게 우리 할 만큼 했어 라고 면피하기 위한 겁니다. 우린 여기까지 했어. 우린 밀어붙였어. 면피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면피를 하면서 핑계를 누구한테 대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안 된 거야 라고 대죠. 그래서 민노총으로 하여금 더 가열차게 반윤석열 투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2년 전에 종북주사파가 정권 잡고 있었을 때 밀어붙였으면 국민적 비판과 또 헌재 위헌소송 과정에서 전부 지것들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됐을 텐데, 이번에는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고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밖에 안 됐다. 욕은 안 먹고 공세의 초점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길 수 있다. 이런 얄팍한 정략적 계산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설명을 할 리가 없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말 음흉한 이 계략으로 이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걸 빤히 알면서도 밀어붙인 거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밀어붙일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자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법안을 공포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저것들의 그 음흉한 계략이 빤히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이 법 공표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다만 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좌파들이 왜 지것들이 정권 잡고 쉽게 할 수 있을 때 안 했다가 못 했다가 이제 와서 안 할 거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밀어붙이는지 이 종북 주사파들의 검은 속내는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됩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공작적인지 이걸 국민들한테 낱낱이 알리는 그런 계기로 국민의힘이 삼아야 됩니다. 저는 이 노란봉투법, 저것들이 아주 얄팍하게 계산해서 밀어붙였지만 이게 다시 부메랑이 돼서 종북 주사파들의 그 음흉하고 얄팍한 그런 정략적 정치의 지저분한 행태를 국민들한테
속속들이 드러내는 그런 사건적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국민의힘이 잘 해야 되겠죠. 이 문제 관련해서 잘 해야 되겠죠. 국민들한테 정말 제대로 알려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그렇게 사건적 계기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한일 정상화, 한일 관계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해서 아주 성공적인 성과를 냈던 그 상호 학생, 대학생 교환 프로그램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한일 간에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계기로 한일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유럽 연합이 결성되기 전에 유럽 국가 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유럽 안에는 국경을 넘어서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다른 나라 대학에 가서 딴 학점도 인정받고 학위도 인정받는, 그래서 이 대학 간에는 국경을 없애버린 이런 프로그램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에 초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계기로 한일 간에도 바로 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의 한일 대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바로 한일 양국의 미래다. 한일 청년들이 자유롭고 왕성하게 교류하고 협력한다면 청년 세대의 신뢰와 우정이 가져올 시너지를 체감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권 관계자도 한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것이다. 유럽 대학생들이 다른 유럽 국가의 대학에서 공부하며 유럽 통합의 바탕이 된 것처럼 우리 미래 세대도 이 프로그램으로 한일 양국을 이해하며 한일 관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한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대체로 이렇게 구성될 것 같습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상대국 참여대학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학점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뭐 이건 교환 학생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 한국 대학생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할 경우에 들어가는 학비는 이미 한국 대학에서 냈기 때문에 일본에서 따로 다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일본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체제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대학생들한테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 체제비는 한일 미래재단, 그러니까 전국 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당련이 공동으로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원하는 경우에 일본에 가서, 한국 대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학점을 이수하고 인정을 받는데 그때 들어가는 체제비는 이 미래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서 한다는 겁니다. 저는 상당한 대학생들이 한일에서 지원할 것 같습니다. 아마 경쟁률이 꽤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교류 프로그램이 체제비 지원으로 갈 경우에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서 이걸 받쳐줘야 되는데, 기금 더 많이 모으면 되죠. 뭐 정경련과 경당련에서 각국의 기업들, 그 회원사들한테 이 취지를 설명하고 더 많이 기금을 확보해서 더 많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대학생들한테, 원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도록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재학 중인 모교에 이미 수업료를 냈기 때문에 일본 대학에서 추가적 학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일본에서 졸업하고 싶으면 공동학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체제비는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또 더 나아가서 정부는 이렇게 해서 대학생들이 상대국에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일본 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멋진 아이디어 같습니다. 유학에 이어서 현지 취업으로 연결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게 일본 경단련 측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합니다. 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올가을에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 3,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민단체 정상화 TF. 국민의힘에서 시민단체 정상화를 위한 TF를 발동시키겠다고 합니다. 가칭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인데요. 최근에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단체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 이 시민 모임이 다 좌파들 모임인데요. 11년 전에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문 20%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말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단체를 표방하면서 좌파 생태계를 구축해놓고 거기서 지그들 먹고 살 궁리만 해왔던 이런 무늬만 시민단체인 좌파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불건강한 부분들은 개혁하고 개선하고 제대로 된 시민단체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 그걸 하기 위한 활동, 그걸 위한 TF를 당 안에 구성하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TF는 순수 민간단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국고 보조금을 갖는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1차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TF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그리고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을 향해서 국민 기부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인건비 관리사업비로 지출하면서 피해자 직접 지원에는 정말 흉내만 낸 이런 이 단체가 피해자 보상금 수령금까지 강탈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바로잡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좌파 시민단체, 이게 20% 약정은 미쯔비시 피해자들이고요. 이번에는 신일본 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들, 이들의 유족들이 지난달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판결금의 10%를 성공보수로 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자는 뭐 내용 증명을 보낸 것도 아니고 약정서를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화로 10% 주기로 했으니까 달라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전화를 한 자가 장모라는 자인데, 장모 변호사입니다. 이 자는 민변 출신이고 민변의 과거사 위원장 출신이고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가 신일본 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한테 10% 성공보수 달라는 식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칠면피한 자들입니다. 유족들은 이런 계약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수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유족에게 전화한 장모라는 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낸 자, 이 자는 지난 4월에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제3자 변제 방식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집회에도 참석했던 자입니다. 지는 할 거 다 하면서 지가 반대하는 해법에 동의해서 판결금 받으면 그것에 10% 성공보수를 달라는 거예요. 증빙서류나 내용증명 발송도 없이 판결금 일부 지급을 얘기하면서 만나자고 요구해왔다고 하면서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바로잡기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시민단체 바로잡기 TF를 발족합니다. 좀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민단체를 잘 아는, 좌파 시민단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좀 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조국 측의 궤변. 조국이 1심에서 징역 2년형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해서 2심이 시작됐습니다. 2심에 첫 공판 준비 기일이어가지고 어제 조국이는 직접 나오지 않고 조국 측 변호사들이 나와서 유죄로 인정합니까? 그러면 사실 재판할 필요 없잖아요. 유죄로 인정 못한다 이러면서 1심에서 유죄로 판결 내린 이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무죄임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자들의 주장이 너무나 괴상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국 측의 변론을 보면서 정말 개콘보다 재밌다고 느끼실 겁니다. 자, 어제 조국 측에서 주장한 것은 이렇습니다. 조국이가 자녀 입시 서류를 위조하거나 대리시험을 친 것에 대해서는 허위 서류가 아니다. 범죄가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조국이 아들 A의 입시를 위해서 발급한 각종 허위 증명서들에 대해서 조국의 변호인은 사실과 다르다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랬고, 딸 조민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에 대해서는 이게 조국이가 직접 위조했다고 1심은 판단했는데 변호인은 당사자가 이 조민이가 인턴십 했던 건 분명하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부당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럽니다. 또 조국이 이 자녀들이 진학한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업무방해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대리시험 친 거 있죠? 이건 이렇게 주장합니다. 해외 대학에서의 일을 국내법에 의해 업무방해로 의율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학대 해석이다. 그러니까 대리시험 친 거는 인정하네요. 근데 그거는 국내법으로 죄를 묻을 일이 아니지 않냐. 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런 주장입니다. 또 조민이 장학금 노한중이라는 자가 600만 원 줬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는 딸이 적법한 절차로 받은 장학금을 조국이가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장학금은 조민의 학업 의지를 독려하기 위한 장학금이었다. 그러니까 좀 놀면 장학금 주는 나라인 모양입니다. 유재수 비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에 따른 최종 처분 권한인 민정수석 비서관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조국이 감찰 중단시켰다고 해서 그게 민정수석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타인의 권리 행사를 침해한 것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놨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변호인들이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고 이거는 조국이하고 다 의논해서 논리를 세워서 변호인이 나와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괴이한 주장 이것을 이제 조국이 입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2심 재판을 과정에서 들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조국이도 이게 쪽팔리면 이재명이처럼 지는 가만히 있고 변호인 앞세워서 계속 이런 괴상한 주장을 하면서 항소심을 받게 될지도 모르죠. 뭐 지켜보겠습니다. 그들만의 세상 선관위. 그들만의 세상. 선관위가 1963년에 이제 처음 국가기구로 만들어졌는데 이때 직원은 348명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3,000명 정도 되니까 10배가 는 거죠. 선관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그리고 149개 시군구에 모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이 총 2,961명, 메모드 조직으로 된 겁니다. 행안부와 경찰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풀뿌리 기초단체에까지 모든 조직을 갖춘 행정조직은 없습니다. 또 선거가 있는 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유럽, 미국 등 전 세계 공강 수십 곳으로 1년씩 파견 나가 있어요. 선거 준비하는데 뭘 1년씩 걸리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놀기 좋은 곳입니다. 선관위. 어디 가나 대접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각종 공공기관이나 조합단체, 이를테면 뭐 농협 회장 선거 이런 거 지금 선관위가 다 선거 관리하거든요. 또 전당대회도 선관위한테 맡겨서 선거 관리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선출직 기관, 그게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또는 당대표건 또는 농협 조합장이건 신협 조합장이건 하여튼 선출되는 이 기관은 선관위 입김을 안 받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정치권조차 그동안 선관위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모든 지역 정치 행사에 선관위 직원들이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뭐 요즘은 좀 뭐 뜸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뭐 절 별로 부르질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한다든지 또는 당협 뭐 특강을 한다든지 할 때 선관위 직원이 늘 나와요. 그래서 카메라 들고 채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사 준비를 하는 쪽에서도 지금 선관위 직원이 나와서 박사님 특강을 지금 촬영 채증하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한테 사전에 알려요. 저는 선관위 직원이 있건 없건 제가 제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나 딱 그 얘기를 들으면 어쨌든 신경이 쓰여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뭔가 선관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말이다 생각하면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정당이나 이런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선관위는 그런 면에서 그야말로 선출직 기관들한테는 무슨 염라대왕 같은 저승사자 같은 그런 존재로 그동안 군림을 해왔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선거법을 항상 의식하지만 생각지 못한 법 위반의 경계에 서는 발언을 할 수도 있다. 이때는 현장 선관위 직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사실상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 실제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선배들에게 처음 듣는 조언도 선관위 직원을 적으로 돌리지 마라. 걔네는 언제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저도 뭐 한 40년 정치평론하면서 각종 선거 현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20년 전인데요. 선거 캠프에 자원봉사자가 한 3, 40명 뭐 보통 있는데 이 사람들 밖에서 이 두 끼 아침이야 집에서 먹고 온다 치고 점심이나 저녁 먹이는 것도 돈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게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법 좀 규모가 있는 사무실을 꾸리는 경우에는 아예 안에서 밥을 같이 해서 먹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돈도 절약하고 선거법 위반 소지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근데 이제 이 후보 캠프 사무실에는 선관위원들이 모두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거든요. 그 이제 밥을 퍼서 그 자원봉사자들끼리 밥 먹는 걸 보고서 아유 나도 한 그릇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아유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밥 퍼줬지 않았겠습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 그 선관위 직원이 그거 고발했답니다. 향응 제공으로.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제일 먼저 선배 의원들한테 듣는 조언이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선관위 직원을 절대 적으로 돌리지 마라. 그러면 이게 행안위 관할인데 행안위 위원들이 선관위 사무총장 불러다 놓고 국정감사할 때 뭐 하나 제대로 따지고 묻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선관위의 벽이 쌓아져 온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실제로 선관위의 선거범죄 조사권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권보다 셉니다. 왜 세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사람을 데려와서 조사를 하거나 장소를 수색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데 수사기관은 영장이라는 걸 받아서 해요. 선관위는 영장도 필요 없이 그냥 합니다. 계좌를 추적해서 자금 흐름을 보려고 할 때도 선관위는 금융기관의 장한테 그냥 요구합니다. 수사기관보다 센 거죠.
선관위는 그동안 각종 논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헌법상 독립기구야. 어디 감히 우리를 감사하려고 그래? 감사원 감사도 거부하고 국정원 보안점검 해주겠다는 협조 요청도 거부하고 이번에 고용세습 논란도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자체감사, 자체조사해서 끝내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여론이 들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사하겠다, 수사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사무총장이 사표를 냈는데 그것도 지것들의 범죄 행위를 사법적으로 처벌받겠다고 하지 않고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누가 도의적 책임을 물었는가? 사법적 책임을 묻겠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이게 선관위를 겁대가리 없는 조직으로 만든데 일조했다고 봅니다. 사법부는 행정부 입법부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3부인데 여기에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하니까 수사기관이건 국회건 간에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선관위원장, 대법관이 돌아가면서 하는 선관위원장은 상근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갖다 걸어요. 그렇게 허울 좋게 이름 갖다 걸어놓고서 실제로는 사무총장, 장관급의 사무총장 이하 3,000명의 선관위 직원들이 전부 밖에서 쳐다보지도 못하게 철회장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지그들끼리 즐기고 놀았던 거예요. 선관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복 주사파 정권 때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했듯이 정치적으로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사표 낸 박찬진, 문재인이가 정권 잡고 있을 때 매년 승진했어요. 상급에서 장관급까지 올라가는데 5년밖에 안 걸렸어요. 얼마나 충성을 잘했으면, 얼마나 문재인 종북주사파가 원하는 대로 선거 관리를 했으면. 또 문재인이는 선관위 상임위원 조혜주를 어떻게든 계속 선관위에 남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논란이 너무 심해지니까 슬그머니 내렸어요. 장영수 고대 교수는 정치적 색깔을 가진 인사들이 선관위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선관위 내부 조직도 서로 감시가 가능하게끔 개편해야 한다. 선관위 비대한 권한 축소를 위해서 선거 집행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관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 선관위 전면 개편 이거 정말 백지에서 다시 그림 그리듯이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벌써 10시가 가까이 되어 오는데 저도 오늘 끝난 다음에 KTV를 가야 될 일정이 지금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더 저하고 함께 있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방송 끝난 다음에 곧바로 경주의 골굴사 기행문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12시 KTV 본방사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론 일침은 자멸해가는 민주당입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이승만이하고 윤관석이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 상태에서 지금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관석이 이게 송영길이한테 배운 수법인지 몰라도 깡통폰 쓰던 전화기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 전화기를 달랑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이건 심각한 증거인멸의 행동이다라고 보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둘에 대해서. 자,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이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체포동의안 거부해서 이 둘이를 방탄을 시켜줘야 되나? 야, 그거 무소속이잖아. 우리하고 관계없잖아. 그냥 가결해서 감옥 가게 해야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은 30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고요. 그러면 6월 1, 2, 3일 중에 이게 처리가 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비명계는
또 민주당 의원의 다수는 김남국 코인 때문에 당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봉투 연루된 두 의원에 대해서까지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면 이거 더불어민주당 다 죽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 친명계, 그러니까 당의 주류죠, 이재명이 똘마니들은 아니 두 사람 혐의에 뭐 증거가 있냐, 도주하고 증거인멸한 누구도 없지 않냐, 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돼, 부결시켜야지 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러자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이거 당론 정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자율투표로 하자. 이렇게 되니까 뭐 비명계나 이재명 직계똘마니들 빼놓고는 또 아마도 이 윤관석이나 이성만이한테 돈 받은 돈봉투 의원들 빼놓고는 되게 체포동의안을 찬성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에 온정제의와 제19 감사이라는 후폭풍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반면에 친명계 쪽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록밖에 증거가 없지 않냐, 그 녹취록 어떻게 믿냐. 안민석이는 아주 참 오래오래 남을 얘기를 이번에 또 했습니다. 조금 의심이 간다고 구속하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국회의원이 반의 반도 안 된다. 저는 안민석이 말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관석이나 이성만이를 구속시키면 여기 감옥 갈 사람들이 4분의 4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반의 반이니까. 그 정도로 썩어 문드러진 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정치인들입니다. 반면에 친명계 쪽에서는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그러면 검찰이 곧 이재명에 대해서 다른 혐의로 다시 체포동의안 보낼 텐데 그때는 또 부결시킨다, 그러면 너무 속이 보이잖아.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좀 부담이 되더라도 윤관석이 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돼,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완전 머리가 허해져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비명계 뭐 이원욱이 같은 자한테 개딸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영표가 그 개딸들이 국회의원들 공격 못하게 좀 결의안이라도 채택하자 했는데, 비명계가 일제히 나서서 저지하는 바람에 그 개딸 공격 중지 결의안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철험회의 김용민이라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개딸들이 공격하는 게 그 청년당원 10명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용민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이라고 해서 보호해줘야 되냐? 김남국이는 청년인들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았잖냐, 이렇게 된 거예요. 김영민이가 이 소리를 하는 도중에 비명계들이 도저히 듣지 못하겠다는 듯이 좀 그만해 소리까지 질렀대는데, 조응천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김영민이가 입으로 뭘 쌌다 이렇게. 반면에 철험회나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김용민한테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멸하는 것을 마냥 좋아만 할 수는 없죠. 야당이 좀 건강하고 좀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집권당과 정부가 하는 일에 생산적 비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야당은 빨리 망하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로 사랑하는 이곳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혼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로 사랑하는 이곳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혼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